빨리 준비 안 와. 어디 갔어? 네, 제 132차 정책 조정회의를 대표 원내대표에 모두가 시작합니다. 네. 요즘에 국회 상황이 답답한데 우리 최근에는 손흥민 선수가 골을 넣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하는 하루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기 위한 국회 골든타임이 속절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4월 국회가 개원한 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국회 일정조차 못 잡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해 일해야 할 정치가 이래서는 안 됩니다. 한국당에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 대결과 반대 정치를 그만두고 조속히 국회 정상화에 응해 줄 것을 기대합니다. 국회 밖에서 민생을 이야기하지 말고 국회 안에서 민생 입법을 처리해야 합니다. 시급한 민생 법안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개편 법안도 더 이상 미룰 수 없습니다. 주 52시간 근무제 계도 기간이 3월 말에 끝났는데 탄력근로 기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수많은 기업들이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2월 경제계도 합의한 법안이 더 이상 국회에서 지연돼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 결정 체계 개편 법안도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서 개정이 되어야 논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한국당은 소득주도 성장 폐기 3법 등 정쟁을 위한 구호만 외치지 말고 민생 입법을 위한 행동에 나서주기 바랍니다. 수차례 걸쳐 말씀드렸지만 정쟁을 위한 정쟁은 안 됩니다. 정쟁은 정쟁대로 하되 국회는 일을 해야 합니다. 민생 입법과 경제 활성화 입법 논의는 당장 시작해서 마무리해야 합니다. 국민 안전과 민생을 위한 추경 편성도 이제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해야 합니다. 국민을 위해 일하는 국회를 열자는데 어떠한 조건도 붙여서는 안 됩니다. 4월 국회 정상화를 위한 한국당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자유한국당이 내일 윤리위를 소집해서 5.18 민주화운동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망원 의원 징계를 논의한다고 합니다. 황교안 대표는 응분의 조치를 이야기했는데 어떤 결정을 내릴지 지켜보겠습니다. 역사를 날조 왜곡하고 국민을 우롱하는 망언이 왜 자꾸 나오는지 한국당은 그 이유를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범죄적 망언이 나와도 징계는 하지 않고 시간을 끌면서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한국당의 미온적인 태도가 이렇게 제2, 제3의 망언을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황교안 대표와 한국당 지도부는 지지 세력 결집을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망언과 막말을 악용하고 부추겨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 책임은 황교안 대표를 비롯한 자유한국당의 지도부에 있습니다. 한국당은 혐오와 증오를 유발하는 극우 정당이 되고 싶은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면 한국당 지도부는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그것은 망원 의원들이 국회에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엄중하게 처벌해서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대충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5.18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도 더 이상 방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5.18 진상규명위원회 구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된 게 작년 9월 12일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5.18 진상에 대한 새로운 사실들이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조사위원 추천을 의도적으로 늦추는 바람에 5.18 진상조사위원회가 218일째 출범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 뒤면 5.18 민주화운동 39주기가 됩니다. 그 이전에 5.18 진상조사위원회를 반드시 출범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당은 자유한국당의 요구를 최대한 수용하겠습니다. 조사위원 자격 요건을 완화하는 법 개정까지 필요하다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한국당은 더 이상 시간 끌기로 5.18 진상규명을 방해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조정식 정책위 의장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조금 전에 열린 당정 협의를 통해서 추경의 주요 내용과 편성 방향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먼저 당정은 미세먼지는 국민안전 위협 요소에 신속히 대응하고 세계적 경기 하방 위험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당정 간의 협의 사항을 포함한 추경안을 마련하여 내주 중에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이를 5월 이내에 처리하기로 뜻을 모으고 추경 예산을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아울러 방금 전 브리핑을 통해서 밝힌 바와 같이 더불어민주당은 미세먼지는 국민안전대책 수립, 강원도 산불과 포항지진 피해 지역 적극 지원, 선제적 경기 대응과 민생 안전 등을 정부에 요구했고 정부는 이를 추경에 적극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국민 안전과 민생 경제 회복,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임을 다시 한번 밝히고 조속하게 처리할 것입니다. 야당 역시 책임 있는 자세로 추경 처리에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국제기구들은 물론 국내 연구기관들까지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미 유로존의 성장률 전망치가 잇따라 하향 조정되었고 미국의 3월 산업 생산 또한 감소하면서 세계 경제 위축 속도가 더욱 가파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IMF와 세계은행이 한 목소리로 재정 여력과 경기 둔화 리스크가 상존하는 곳에서는 재정적 부양책이 필요하며 한국의 경우 재정 지출 확대가 성장 둔화 저지를 보장한다며 확장적 재정 정책을 적극 권고했던 것입니다. 추경 편성은 이 같은 국제기관들의 정책 권고와 부합하는 가장 적합한 정책 수단입니다. 특히 추경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현장에 예산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추경이 민생과 경제활력 제고, 국민 안전을 지지하는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정치권이 당연히 취해야 할 자세이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해 소위 재난과 비재난 분야의 분리심사 주장은 신속한 추경 처리를 가로막을 뿐 아니라 추경의 효과를 반감시키는 무책임한 주장입니다. 야당의 대승적이고 초당적인 협력을 거듭 강력히 촉구합니다. 얼마 전 발표된 생활 SOC 3개년 계획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황교안 대표가 어제 생활 SOC 사업을 두고 선거용 선심 정책 운운하며 근거 없는 정치 공세를 폈는데 참으로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생활 SOC 사업은 기존의 토건 중심 성장 인프라 정책과 달리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4대강 사업처럼 국민의 삶과 무관한 토건 사업에 돈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 체육시설, 국립요양시설 등 일상생활에 꼭 필요한 시설들을 확충하는 데 재정을 요긴하게 사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처럼 국민들께서 언제 어디서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하자는 것이 어떻게 선심성 정책이 될 수 있습니까? 이는 국가가 국민들께 인당 제공해야 할 최소한의 서비스입니다. 거꾸로 황교안 대표에게 되묻고 싶습니다. 국립요양시설이나 보육시설 등 국민이 꼭 필요로 하는 시설들을 짓지 말자는 것입니까? 국민들께서 일상생활에서 겪는 불편들을 그냥 방치하자는 것입니까? 분명하게 입장을 밝혀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 SOC 3개년 계획 추진에 보다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야당 또한 모든 사안을 정치적으로 또한 선거에 연계짓는 아전인수식 사고방식을 버리고 국민의 생활 편익 증진에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국민께서 어느 것이 옳은지 현명하게 판단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현안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4정조위원장이신 통일하고 의원 발언하겠습니다. 예, 지난 10일 이해찬 당대표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와 함께 포항흥해체육관을 방문하였고 현장 간담회를 통해 지진 피해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왔습니다. 간담회에서 피해 주민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잘 청취했습니다. 주민들이 지진 피해로부터 빨리 벗어나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및 지원을 조속히 추진하기 위해 당이 많이 노력을 기울 것을 다시 한번 약속드립니다. 오늘 오전에 2019년 추경안 당정협의가 있었습니다. 당 특위는 포항 지역 경제 침체에 따른 지역 상권 활력 회복을 위해 시급한 사업을 추경안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간담회에서 나온 피해 주민들 의견들도 적극 전달했습니다. 우선 포항 경제 회복 차원에서 소상공인 융자 자금, 중소기업 긴급 경영 안정자금, 지역 심고 재보증 등 중소상공인 중소기업의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한 융자 및 보증 지원 확대를 요청했습니다. 민생 지원 차원에서 포항 지역 중소기업 R&D, 전통시장 주차 환경 개선, 시장 경영 바우처 등의 지원을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포항 지역 저소득층의 에너지 효율 개선, 지역 공동체 일자리 추가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흥해우회 일반도로 포항 안동 일반국도 영일만 항파제 보강 등 지역 SOC 지원 확대도 요청했으며 특히 흥해 특별 재생 사업의 매칭 비율을 70에서 80%로 상향, 포항 종합운동장 개보수 등 도시 재생 지원도 확대 요청을 했습니다. 한편 지역 발전 현안 안전 관리 강화를 위한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추경안에 대한 해당 상임위 논의 과정에서 관계 부처 및 포항시와 긴밀히 소통하여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지원 방안들에 대해서도 적극 추가 검토할 것입니다. 당 특위는 국회에 포항 지역 발전 및 지진 대책 특위 구성을 재차 자유한국당에 제안합니다.
국회 특위를 조속히 구성해서 포항지진 발생 원인 등 진상규명과 시원 방안 등 후속 조치를 논의하고 특별법 제정도 여야가 함께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자유한국당도 특별법안을 제출했고 우리 민주당도 특별법안을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국회 특위에서 함께 논의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2019년 추경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데 국회 특위 구성을 통해 포항 지진 피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경안을 적극 논의해야 됩니다. 포항 지진 피해 복구와 지원, 특히 흥해 지역 특별 도시 재건 사업 등은 여러 부처가 관련된 복잡한 사항으로 국회가 앞장서서 대책을 논의해야 합니다. 국회 특위 구성이 늦어질수록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만 더 가중될 뿐입니다. 피해 주민들의 어려움을 국회가 결코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10일 피해 주민 간담회에서 피해 주민들은 한 목소리로 포항으로 인해 여야가 정쟁하는 것은 절대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피해 주민들의 말씀처럼 포항 지진 문제는 결코 여야의 정쟁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여야의 정쟁으로 몰고 갈 경우 복구와 지원은 그만큼 시간이 지체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해찬 대표께서도 입법권이 있는 국회 특위 구성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이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다음은 신동근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이겠습니다. 예, 어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지난해 11월 발생한 KT-ING사 통신국 화재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 황창규 KT 회장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서 여러 의원들로부터 KT가 화재 조사와 청문회를 조직적으로 방해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화재 원인 조사를 위해 소방청이 KT의 관련자로 제출과 직원 면담 조사를 요구했지만 본사의 승인이 떨어져야 한다며 협조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심지어 청문회도 조직적으로 방해했다고 합니다. KT가 지난 1월 협력업체들의 공문을 보내 KT의 업무상 비밀을 KT의 동의 없이 유출하는 경우 협력사 평가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사실상 협박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공문에는 황창규 회장의 직인이 찍혀 있습니다. 청문회 방해의 정점에 황창규 회장이 있는 것입니다. 이 화재로 많은 분들이 생업에 피해를 입었습니다. 협조를 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조사 방해를 하고 청문회 방해를 했다니 KT 황창규 회장의 이런 말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KT 황창규 회장의 이세가 국회와 공권력을 우습게 볼 정도로 무소불위입니까? KT는 부정 채용으로 이석재 회장 등 전직 임원들이 검찰 조사를 받고 있고 몇 사람은 구속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KT의 이신이 떨어지고 있는데 황창규 회장의 만행은 KT를 더욱더 추락시키고 있습니다. 두고 보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황창규 회장에 대해 공무집행 방해 혐의 등으로 해당 상임위 차원의 고발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어기구 원내부대표의 현안 발언이겠습니다. 네, 어기구입니다. 지난 12일 국민들께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WTO 1심에서 패소했던 일본 후쿠시마 인근 썸물 수입금지 조치에 대해 2심에서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앞으로도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지킬 수 있어 천만다행입니다. 그동안 노심초사하며 애쓰신 관계부처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많은 국민들께서 궁금해 하십니다. 2심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을 왜 1심에서 패소해 그동안 국민들을 불안에 떨게 했냐는 것입니다. 1심 패소의 원인에 대해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2014년 정부 예산으로 구성된 일본 방사능 안전관리 민간 전문가위원회의 활동에 의무를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전문가위원회는 현지 조사 과정에서
일본 측의 조사 대상 축소 요구를 수용해 버렸습니다. 나아가 전문가 위원회는 2015년 6월 일본의 WTO 제소와 함께 돌연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결국 전문가위원회가 최고 보고서 작성도 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후쿠시마 인도 수산물의 위험성을 WTO에 전혀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1심 패소의 원인이 일본에 대한 지나친 눈치 보기와 불욕적인 저자세 때문이 아니었는지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이 사안과 관련된 정부 부처는 모두 7개 부처입니다. 이 사안은 특정 부처가 혼자서는 대응할 수가 없어 각 부처 역할을 조정하고 내각을 총괄하는 국무총리가 최종 책임졌던 문제입니다. 일본의 WTO 제소가 시작된 무렵인 2015년 6월부터 장장 696일간이나 국무총리 및 대통령 권한대행 자리에 있었던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께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1심 패소 원인에 대해 당시 국정을 총괄했던 황교안 대표께서 명명백백하게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종민 원내부 대표의 현안 발언드리겠습니다. 예, 김종민입니다.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4시에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인사청문이 진행된 문영배 이미선 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 관련해서 법사위가 소집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위원장의 일방적 소집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이고요. 그동안의 국회 운영 원칙대로 여야 합의에 의해서 위원회를 소집하는 게 원칙입니다. 다 아시다시피 그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을 성별 채택 여부를 둘러싸고 여야가 지금 의견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인사청문회 보고서 채택은 원칙적으로 법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고 봅니다. 인사청문 보고서는 법에 채택하도록 되어 있고요. 야당이 의견이 만약에 부적격 의견이다 하면 부적격 의견을 적시해서 청문보고서 채택해서 대통령에 송부하는 게 법의 취지입니다. 저는 법을 존중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보고요. 지금 우리 문재인 정부 들어서 58건의 인사청문 대상 중에 18건의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았습니다. 30%입니다. 그 이전 정부의 2배나 됩니다. 저는 우리 한국당에 다시 한번 호소합니다. 우리 인사청문회 법에는 청문보고서를 채택하되 우리 국회의 의견을 적격, 부적격으로 나눠서 충분히 기술하게 되어 있습니다. 법을 존중하도록 하고 법적 취지에도 안 맞고 또 실질적인 부적격 의견의 효력도 없습니다. 청문보고서 미채택이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정치적 흠집내기 수준의 정쟁 수단화가 되어 있는 건데요. 이번 인사청문 과정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이게 정치적 그 싸움으로 계속 변질되어 있는 인사청문 제도를 하루빨리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된다. 이런 국민적 요구가 높다. 이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짧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엔 안보리가 개성 만월 때의 남북 공동 발굴 사업 진행과 관련한 장비반 이슈에 대해서 제재 면제를 인정했습니다. 지난달 남북 이산가족 화상 상봉을 위한 장비반 이슈 승인, 이런 것과 같은 인도적 차원을 넘어서 남북 간 문화교류 분야까지 제재 면제 범위가 넓어졌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있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남은 일은 남북 정상이 함께
한반도 평화체제 실현에 또 다른 장을 여는 것일 것입니다. 관련해서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께서 남북 정상회담을 공식 제안했는데요. 남북관계 진전과 또한 국민 협상 재개를 위해서 매우 시의적절한 제안이기도 합니다. 한반도 평화로 나아가는 길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분명히 멀고 험난할 수 있지만 지도자의 결단으로 얼마든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한반도 문제 해결의 핵심 주역은 결국 남과 북일 수밖에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적극적인 응답과 또한 결단을 촉구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에서 ILO 핵심 협약 비준과 관련한 입장을 발표를 했습니다. 비준의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지만, 헌법에 대통령에게 있지만, 다만 현행법과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 국회의 입법적 조치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지금 노동법의 경우에는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법적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고요. 다만 국회가 비준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해준다면, 즉 다시 말해서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비준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국회의 동의가 필수적인 것입니다. 1996년에 저희가 OECD를 가입할 때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국제사회에 대해서 약속을 했습니다. 우리가 국제노동 기준을 준수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단시일 내에 그것을 법을 개정하도록 하겠노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지난 2016년에는 OECD 노동조합 자문위원회로부터 현 자격이 있는지를 모르겠다라고 하는 경고까지 받았습니다. 20년이 지나도록 하나도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이 지났습니다. 이제는 국회가 응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는 것을 동의하겠노라 여야가 함께 목소리 높여서 천명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입법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후속 조치를 밟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많은 의원님들께서 노동관계법을 개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그 법을 개정하는데 갈등이 있을 수 있고 합의에 이르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전에 우리가 ILO 핵심 협약을 비준하겠노라고 하는 천명을 하는 것은 최소한 국회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응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야당의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공개회의를 모두 마치고 지금부터는 회의를 비공개로 전환하겠습니다.